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죽을 만큼 아픈데 남편이란 작자가 수술비 2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게 되는 상상 말이에요.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보호자분 빨리 보증금 200만 원 결제해 주세요.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제 귓가로 간호사의 재촉이 들려왔어요. 오빠, 나 급성 맹장염이래. 수술해야 한다는데. 우선 보증금 200만 원만 보내줘.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민준이의 우물쭈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 돈 없는데 이번 달 월급 어머니 드렸잖아.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시다고. 저는 배를 찌르는 고통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당신 한 달에 860만 원이나 벌잖아. 그걸 다 드렸다고? 200만 원도 안 남기고? 어머니가 내가 돈을 헤프게 쓴다고 나중에 우리 집 넓혀갈 때 쓰게 모아주신다고 하셨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어요. 일단 간호사님한테 말 좀 잘해봐. 좀 이따가 내면 안 되냐고. 내가 헤프다고? 이러다 내 창자가 터지겠다고.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아픔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간호사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빨리 가족분 오셔서 돈 내시라고 하세요. 시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병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더니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들이닥쳤어요. 저를 보자마자 다리를 탕 치며 소리치더군요. 이 돈 잡아먹는 여편네야. 배 좀 아프다고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그 200만 원이면 쌀이 몇 가마니인 줄 알아. 어머니, 급성 맹장염이라 수술해야 해요. 저는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수술? 내가 보기엔 돈 뜯어내려는 수작 같은데.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협탁에 쾅 내려놓았고 사과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한 달에 860씩 버는 돈 다 내가 모으고 있어. 너 같은 동기신한테 한 푼이라도 줄 것 같아? 제가 보기엔 평소에 군것질이나 해대니까 배탈이 난 거지. 집에 가서 뜨거운 물이나 한 사발 마시면 나을걸. 옆 침대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맹장염은 놔두면 큰일 나요. 사람 잡는다고요. 댁은 뭔데 참견이야.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이래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그때 간호사님이 주사기를 들고 들어오며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빨리 수납하고 오세요. 의사 선생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더군요. 난 돈 없어. 낼 거면 지가 내라지. 알도 못 낳는 암탉한테 우리 김씨 집안 돈 쓰는 건 낭비야.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건 늘 시어머니의 공격 레퍼토리였죠. 저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한바탕 쏘아붙이려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서연아, 괜찮니? 수화기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저는 입을 열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술 보증금을 안 내줘. 울지 마라. 엄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방금 내 통장으로 500만 원 보냈다. 우선 수술비부터 내. 그리고 명심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일단은 참아. 몸부터 챙겨야지. 하지만 엄마 말 들어. 다 낫고 나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게. 전화를 끊자마자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저 돈 들어왔어요. 지금 바로 낼게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돈을 줬어? 내 엄마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민준이 돈을 왜 내가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건데.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 돈 다시 보내. 그건 우리 김씨 집안 돈이야. 간호사님이 급히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 수술해야 한다고요. 옆 침대 아주머니도 와서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붙들린 채로 발악했습니다. 박서연,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와서 팔꿈치를 밖으로 굽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돈 한 푼이라도 쓰기만 해봐. 당장 민준이 시켜서 너랑 이혼하게 만들 테니까. 저는 벽을 짚고 수납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욕설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복도를 가득 메운 소독약 냄새에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배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도끼를 품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그 돈으로 한 집안의 민낯을 똑똑히 봤다. 엄마는 참으라고 했다. 좋아, 일단은 참아주지. 하지만 이 빚, 나중에 반드시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고 말 테다. 수납을 마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이미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아까 굴러떨어진 사과들이 뒹굴고 있었죠. 저는 발치에 굴러온 사과 하나를 툭 걷어차고는 수술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하얀 천장이 눈부셨어요. 저는 핸드폰에 찍힌 엄마의 메시지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마취 주사가 들어오기 직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김민준, 오정숙, 당신들 두고 봐. 병원에서 돌아온 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 부위를 감싸 안고 현관에 들어섰죠.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가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놓고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습니다. 왔냐? 시어머니는 저를 흘끗 보더니 가계부를 탁자 위로 탁 던졌습니다. 병원에 3일 입원하고 80만 원 넘게 썼더구나. 다 쓸데없는 돈이야. 동네 한의원 가서 침 한 대 맞으면 될 것을. 굳이 병원 가서 칼을 대고 와? 저는 시어머니와 말다툼할 기운도 없어 벽을 짚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누이 김민지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몸에는 태그도 떼지 않은 새 원피스가 걸려 있었죠. 엄마, 나 이 옷 어때? 방금 백화점에서 샀어. 28만 원짜리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금세 활짝 폈습니다. 민지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더군요. 어머, 예쁘다. 우리 딸은 뭘 입어도 예쁘지. 돈 모자라면 말해. 엄마가 더 보내줄게. 저는 그 모녀를 보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가 입원한 날 죽을 듯이 아파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보증금 200만 원을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시누이 원피스 한 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문틀을 붙잡고 섰습니다. 저 막 퇴원해서 그런데 몸보신하게 갈비라도 좀 사서 끓여 먹어야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몸보신은 무슨.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흰죽에 김치만 있어도 잘 살아. 그리고 너 이번 달 월급 아직 안 냈잖아. 집에 갈비 살 돈이 어디 있어? 제 월급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이번 달 월급날 아직 멀었는데요. 내까지 거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민준이 월급은 다 내가 갖고 있다는 거지. 걔가 한 달에 860이나 버는데
너한테 함부로 쓰게 될 것 같아? 마침 그때 남편 김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게 양복 상의를 건네주더군요. 양복을 받아들 때 주머니에 들어있던 값비싼 담뱃갑이 손에 걸렸습니다. 제가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는 요즘 들어 매일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놨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돼지갈비찜이라니. 그건 제가 아침에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이잖아요. 어머니, 저 몸이 안 좋아서 갈비탕이 먹고 싶어서요. 저는 민준에게 다가가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야, 민준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대로 먹어. 까다롭게 굴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 너 음식 가려 먹으라고 했잖아. 저는 그가 주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그릇에 담긴 돼지갈비찜을 들고 나와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들었어요. 분명 여름인데도 저는 겉옷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의 식단은 눈에 띄게 부실해졌습니다. 아침은 흰죽과 김치, 점심은 나물 반찬, 저녁은 또 흰죽과 장아찌. 어쩌다 고기를 사와도 시장에서 마감떨이로 파는 비계 덩어리뿐이었죠. 어느 날 제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50만 원 보냈다. 그걸로 신상 향수 나온 거 사. 내 새언니한테는 말하지 말고.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애가 뭘 알겠니. 저는 물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유리컵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했을 때 저는 이 일을 꺼냈습니다. 그는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딸 챙겨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당신이 새언니니까 좀 너그럽게 생각해. 그리고 어머니가 가진 돈이 우리 돈이지 남의 돈이야? 우리 돈.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입원했을 때는 왜 한 푼도 안 꺼내주셨는데. 김민준, 당신 한 달에 860만 원이나 벌어서 어머니 다 드리고 나는 갈비 한 번 사 먹을 돈이 없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좀 조용히 해.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다 우리 좋으라고 돈 모아주시는 거잖아. 나중에 애 낳으면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돈을 모은다고? 저는 식탁 위 김치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돈을 모아서 결국 내가 먹는 게 고작 이거야? 김민준,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이게 사람 사는 꼴이야?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문을 보며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남자가 제가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남자라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갔다가 정육점 앞에서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가장 싼 삼겹살 한 근을 사려고 값을 깎고 있었죠. 아주머니, 이거 신선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냥 5천 원에 가져가세요. 시어머니가 망설이는 사이 제가 다가가 2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 갈비 2근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주인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고기를 저울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에서 갈비가 든 봉투를 낚아채더니 정육점 진열대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왜 사? 아껴 쓸 줄을 몰라.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 먹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세요? 저는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내 돈이 민준이 돈이지. 이 돈귀신아, 네가 애라도 낳을 줄 알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 당장 우리 집에서 쫓아내버릴 테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네, 엄마. 제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200만 원 보냈다. 받아. 그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셔. 엄마 말 명심해. 참으라고. 전화를 끊자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갑자기 배짱이 생겼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갈비를 주워들고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시선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엄마가 참으라고 한 건 나약해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비축하라는 뜻이었죠. 언젠가 반드시 저들에게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갈비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구름 사이로 해가 쨍하게 비쳤습니다. 등이 따가웠어요. 저는 갈비가 든 봉투를 단단히 여미며 저녁에 끓일 옥수수 갈비탕을 생각했습니다. 기름기는 깨끗이 걷어내야지. 안 그러면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할 테니까. 집에 들어서자 현관에는 못 보던 새 하이힐이 놓여 있었습니다. 굽이 송곳처럼 뾰족했어요. 거실에서 얼굴에 녹색 팩을 붙인 시누이 민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갈비를 보더니 피식 웃더군요. 어머, 새언니. 돈벼락이라도 맞았나 봐. 갈비도 다 사오고. 민지는 팩을 떼어내며 보라색 아이섀도를 칠한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근데 그 갈비 별로 신선해 보이지도 않네. 어제 엄마랑 백화점 갔더니 거기 스테이크는 진짜 맛있던데. 한 덩이에 3만 원이 넘더라. 저는 시누이를 무시하고 곧장 부엌으로 갔습니다. 갈비를 싱크대에 내려놓자마자 거실에서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내 가방 낡았단 말이야. 어제 본 신상 120만 원밖에 안 하던데. 사주면 안 돼? 사야지. 그럼 우리 딸이 원하면 엄마가 다 사줘야지. 오빠 월급날 되면 바로 사러 가자. 엄마 최고. 민지의 목소리는 느끼할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싸구려나 사입고 다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꼭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는 사람 같아. 저는 식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칼이 도마에 부딪히며 탕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민지가 일부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언니, 이것 좀 봐. 그녀는 손목에 찬 금팔찌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엄마가 며칠 전에 사준 거야. 20g도 넘어. 새언니 결혼할 때 친정에서 은팔찌 하나 해줬다면서? 쯧쯧. 비교가 안 되네. 그 은팔찌는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이었습니다. 값비싼 건 아니었지만 10년 넘게 제 손목을 지켜준 소중한 물건이었죠. 저는 민지의 금팔찌를 보며 입원하던 날 단돈 200만 원이 없다고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넌 참 돈 쉽게 버네. 그게 다 누구 돈인데. 제가 갈비를 토막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돈이 내 돈이지. 민지는 즉시 발끈했습니다. 오빠가 그랬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있나? 아니면 누굴 챙기겠냐고. 새언니처럼 애도 못 낳으면서 우리 집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보단 낫지. 뭐라고? 저는 식칼을 도마에 내리꽂았습니다. 튄 핏방울이 하얀 타일에 붉은 점을 찍었어요. 다시 말해봐. 애 못 낳는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건 알 못 낳는 암탈기나 똑같다고. 김민지. 제가 달려들어 그 애의 입을 찢어버리려는 순간 마침 들어오던 민준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둘이 왜 싸워? 민준은 저를 뒤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아직 어리잖아. 당신이 새언니니까 좀 참아. 어리다고? 제가 24이야. 저는 민지의 금팔찌를 가리켰습니다. 쟤 좀 봐.
매일 명품 사들이는 거 다 당신 돈이잖아. 내가 병원에 있을 땐 200만 원도 없다더니 쟤는 가방 하나에 120만 원을 써. 이게 당신이 말하는 참으라는 거야?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지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시집도 안 갔는데 오빠인 내가 좀 챙겨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그 돈 다 어머니가 모아두고 계셔. 함부로 쓴 거 아니라고. 함부로 쓴 게 아니라고?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어제는 28만 원짜리 원피스. 오늘은 120만 원짜리 가방. 이게 함부로 쓴 게 아니면 뭔데? 김민준. 당신 한 달에 860만 원 벌면서 나는 갈비 한 번 사 먹는 것도 눈치 봐야 해. 이게 합리적이야? 당신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어?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안 돈은 어머니가 관리하시니까 난 안심이야. 당신은 그냥 조용히 살림이나 잘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민준의 팔짱을 꼈습니다. 민준아, 아내랑 싸우지 마라. 쟤 막 퇴원해서 예민해서 그래. 민지야, 어서 새언니한테 사과해. 민지는 마지못해 미안해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 오늘 우리 민준이 몸보신 시키려고 생선 조림 해놨어.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먹음직스러운 생선 조림을 보고도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민지는 생선 뱃살만 골라 먹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 가야 하는데 폼나게 외제차라도 렌트해서 가고 싶어. 하루에 80만 원이면 된대. 시어머니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렌트는 무슨, 그냥 한 대 사. 오빠 돈 많은데 뭐.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0만 원이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 돈인지 아세요? 민준이가 버는 돈이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 일에 네가 뭔데 나서.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네가 민준이 아내만 아니었으면 이 집 문턱도 못 넘어왔을 줄 알아. 민준은 저를 침실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쉬어.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집구석 더는 못 살겠네. 나갈 거야. 가, 누가 너 잡는데. 뒤에서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그 거지 같은 은팔찌나 잘 챙겨가. 저는 침실로 뛰어 들어가 지갑만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냅둬. 배고프면 알아서 기어들어오겠지. 민준아, 내일 당장 가서 민지 차 계약해. 그 빨간색 스포츠카 예쁘더라. 문이 닫히는 순간 민준이 나지막이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이르렀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여보세요. 하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속상한 일 있었니? 엄마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마음 쓰지 말고 일단 엄마 집으로 와. 친정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에 은팔찌를 보며 어릴 적 엄마가 이 팔찌를 채워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건 비싼 건 아니지만 우리 딸 애군을 막아줄 거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허리 꼿꼿이 펴고 살아.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민지, 오정숙, 당신들 두고 봐. 내가 언제까지나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엄마 집 현관문이 열리자 구수한 닭곰탕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으려는데 신발장 위에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 털 슬리퍼가 놓여 있었어요. 어서 와. 탕 다 끓었어. 엄마는 제 가방을 받아들고 제 손에 따뜻한 손난로를 쥐어주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이네.
식탁에는 커다란 뚝배기에 담긴 닭곰탕과 먹음직스러운 돼지갈비찜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울어? 속상한 일 있으면 엄마한테 다 털어놔. 엄마가 해결해 줄게. 저는 신우이가 명품을 사드리고 차를 사달라고 조른 일. 그리고 민지는 아직 어리잖아라고 했던 말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제 그릇에 고기를 계속 얹어주었죠. 엄마, 민준이 진짜 바보 아니야. 한 달에 860만 원을 벌면서 자기 용돈은 8만 원만 남기고 다 시어머니한테 준대. 바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놈 마음속에 네가 없다는 거지.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처음부터 그 결혼 반대했잖아. 네가 고집을 부렸지. 전 그 사람이 착한 줄 알았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 아내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돈을 안 내주니? 엄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내일 집에 돌아가거든. 그놈 핸드폰 좀 들여다봐. 특히 계좌 이체 내역. 그래도 될까요? 안 될 게 뭐 있어. 엄마는 저를 쏘아 보았습니다. 그놈은 월급을 전부지 엄마한테 갖다 바치는데 너는? 네가 그 집에 시집간 게 머슴살이 하려고 간 건 아니잖아.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고 핸드폰은 침실 협탁 위에 놓여 화면이 켜진 채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했어요. 비밀번호는 아직도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허수음이 나왔죠. 메신저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장 최근 이체 내역은 어제였습니다. 민준이 시어머니에게 1억 원을 보냈더군요. 메모에는 민지차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리니 매달 15일마다 860만 원이 오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이체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건 그의 통장 잔고였습니다. 79, 600권, 8만 원에서 400권이 모자랐죠. 내역을 계속 살피던 저는 반년 전에 이체 기록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5천만 원. 수취인은 김민지, 메모는 집 장만. 내 핸드폰으로 뭐해. 민준이 목욕 가운만 걸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을 적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침대 위로 던지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5천만 원, 뭐야. 김민지가 집 사는데 왜 당신 돈을 써? 그리고 이 매달 860만 원은 또 뭐고? 당신 나를 바보로 알아? 민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내 핸드폰 훔쳐봤어. 훔쳐보지 않았으면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영 몰랐을걸.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입원했을 땐 200만 원도 없다더니 돌아서서는 동생 집 사주는데 5천만 원을 써? 김민준, 당신 양심이 있긴 해? 그건 어머니가 보내라고 하셔서 그런 거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걔 결혼하려면 집 한 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오빠인 내가 좀 보태주는 게 뭐가 어때서. 보태줘? 저는 실소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한테 뭔데? 당신은 내 아내잖아. 그는 저를 안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왜 민지랑 비교를 해? 나중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어머니가 분명히 그 돈 다 우리한테 돌려주실 거야. 돌려준다고.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돈으로 민지 명품 사주고 어제는 스포츠카 사주겠다고 했어. 당신은 알아?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은 안 하셨는데 당연히 안 하시겠지. 저는 그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현금 인출기로 민지를 공주님으로 생각하고 나는
나는 그냥 이 집의 식모일 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민준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 다 이 집안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이 집안을 위해서. 저는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좋아.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이 집안을 위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민준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핸드폰 내놔. 저는 거실로 달려가 시어머니와 민지가 과일을 먹고 있는 탁자 위로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5천만 원 이체 내역을 띄워놓고 소리쳤죠.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민준이가 민지 집 사주는데 5천만 원을 썼는데 제가 입원했을 땐 200만 원이 없었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민준의 품에 떠넘기고는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 대바라진 것. 우리 집 돈을 누구한테 주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민준아, 얘 당장 쫓아내. 민지는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새언니, 그만 좀 해요. 오빠, 돈이 내 돈이지.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민주는 실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실망이다. 저는 이 가족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뒤돌아 현관으로 향하는데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짐 다 내다 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꼬박 오후를 보냈습니다. 가을바람의 낙엽이 제 신발 위로 흩날렸어요. 핸드폰은 민준의 전화로 수없이 울렸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엄마 집 앞에 도착하니 엄마가 두꺼운 외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입어, 감기 걸리겠다. 엄마가 제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자 옅은 나프탈렌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에서 엄마는 민준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만 했죠. 제가 3살 때 몰래 소주를 마시고 취해서 전봇대를 붙잡고 엄마를 불렀던 일,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하고는 상장을 굳이 화장실 문 뒤에 붙여놨던 일 같은 것들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고 정신 차리고 할 일 해야지. 밥을 다 먹고 엄마는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금고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더군요. 이건 네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변호사한테 준비해두라고 한 거다. 엄마는 맨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집 내가 전액 현금으로 산 거야. 내 이름으로. 그놈들한테는 그냥 잠시 살게 해준 것뿐이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왜? 나는 처음부터 오정숙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란 걸 알았어. 엄마는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네가 매달 민준이한테 줬던 생활비 내역이야. 회계사 시켜서 정리해뒀어. 총일 560만 원이더구나. 제 돈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내 피 같은 돈이지. 엄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들어. 오늘부터 네 월급 통장 네가 다시 가져와. 그리고 어떻게든 민준이 월급 명세서랑 오정숙이 민지한테 돈 쓴 증거들을 모아. 그런 걸 모아서 뭐 하게요? 뭐 하긴. 엄마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받아낼 건 다 받아내야지. 그놈이 한 달에 860이나 벌면서 왜 내 딸이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해. 엄마는 제 손에 녹음기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내일 돌아가. 가서 평소처럼 밥 먹고 지내. 싸우지 말고. 이 녹음기 가방에 넣어두고 항상 켜놔. 그 집이라는 곳에 돌아왔을 땐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빈 술병이 놓여 있었죠.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술기운이 섞인 목소리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당신이랑 싸우면 안 됐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게 둬서도 안 됐고, 화 풀면 안 될까? 저는 그를 무시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이 한숨을 쉬고는 소파에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민준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저를 보고는 뜻밖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났니? 어서 와서 밥 먹어. 너 주려고 달걀 프라이 해놨다. 식탁에 앉은 민지는 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식적이긴 시어머니는 민지를 째려보더니 제 밥그릇에 달걀을 얹어주었습니다. 서연아, 어제는 엄마가 잘못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민준이가 그러는데 앞으로 매달 너한테 용돈으로 50만 원씩 주겠다고 하더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50만 원이라. 한 달에 860만 원을 벌면서 50만 원으로 나를 달래려고? 어머니, 용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죽을 한 숟갈 뜨고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민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오빠 돈 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다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쟤는 아직 어리잖아. 몇 년 더 있다가 생각해보지. 뭐, 아, 맞다. 서연아. 내 친정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왔구나.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몇 채나 나온대. 시어머니는 눈을 빛내며 다가왔습니다. 봐봐. 민지도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고 민준이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 하잖아. 내 엄마한테 말 좀 잘해서 2채 정도만 우리한테 넘겨주면 안 될까? 다 한 가족인데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겠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 집들 다 저한테 주신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경우가 없니? 그 집들이 다 너희를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한 거겠어. 그건 저희 엄마 집이지. 어머니랑은 상관없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출근할게요. 현관을 나설 때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봐. 재개발 아파트 받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구워 삶는지 보여줄 테니. 저는 가방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녹음 버튼은 여전히 빨간불을 빛내고 있었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오정숙, 김민지, 당신들의 좋은 시절도 이제 끝이야. 회사로 가는 길 가을바람에 섞인 모래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시어머니가 했던 말, 재개발 아파트 받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구워 삶는지 보여줄 테니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잘 설치해둔 지뢰가 터질 날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따뜻한 밀크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연 씨, 아까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시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점심때 꼭 집에 들르라고 전해달라셨어요. 급한 일이래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급한 일은 무슨, 우리 집 재개발 아파트가 탐나는 거겠지. 점심시간 저는 집 대신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가 이삿짐을 싸고 있었어요. 상자에는 주방용품이라고 적혀 있었죠.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네, 이모랑 약속했어. 이모네 시골집 가서 좀 지내려고. 재개발 때문에 시끄러운데 안 보고 안 들으면 속 편하지. 시어머니가 찾아오면요. 그냥 여행 갔다고 해. 반년은 안 돌아올 거라고. 명심해, 서연아.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아파트 문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 엄마 집에서 나와 저는 시장에 들러 훈제 오리를 한 마리 샀습니다. 오리를 들고 집에 도착하니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이웃과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부인이 어찌나 깍듯하신지 재개발 아파트 2채나 우리한테 주겠다고 하시는 거 있죠. 사실 제가 그 집이 탐나서 그러겠어요? 다 우리 민지 시집 갈 때 쓰려고 그러지. 이웃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은 정말 복도 많으시네요. 며느님 친정이 저렇게 든든해서요. 그럼요.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이제 오니? 엄마가 너 주려고 곰탕 끓여놨어. 집에 들어서자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새 신발을 신어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오리를 보고는 눈을 빛냈죠. 어머, 새언니 오늘 돈 좀 썼네. 어머니, 급한 일이라면서요? 저는 오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시누이를 무시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아까 내 이웃 아줌마랑 얘기했는데 재개발 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대. 면적을 좀 더 쳐줄 수 있다나 봐. 만약 2채를 더 받게 되면 한 채는 민지 시집 갈 때 주고 한 채는 세놔서 그 월세 너 용돈 하라고. 얼마나 좋아. 엄마 여행 가셨어요. 재개발 문제는 아무 말씀 없으셨고 돌아오시면 그때 얘기하죠. 여행.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양반. 나 피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으셨던 거죠.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시누이가 오리고기를 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냥 아파트 주기 싫어서 쇼하는 거구만. 얘는 뭘 안다고.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쏘아보고는 다시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재개발 동의서에 사인만 먼저 해. 엄마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나중에 네 엄마 돌아오면 내가 잘 설명할게. 너 곤란하게 안 할게. 안 돼요.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파트 문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한 사이는 효력 없대요. 박서연, 너 지금 장난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이 동의서 오늘 사인해야 할 거야. 안 하면 내가 네 회사 찾아가서 네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년인지 다 떠벌리고 다닐 테니까. 가세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가서 동네방네 떠드세요. 누가 불효자식이고 누가 탐욕스러운지 우리 회사 동료들이 잘 판단해 주겠죠. 너, 시어머니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저희 엄마 집이에요. 나갈 사람은 어머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가 이웃과 나누던 대화가 흘러나왔죠. 어머니가 방금 이웃한테 저희 엄마가 아파트 2채를 준다고 했다는 말, 제가 사인해야 한다는 말, 전부 녹음했어요. 제 회사에 찾아오시면 이 녹음 파일 이웃들한테 다 들려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누이도 오리고기를 뜯던 손을 멈추고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시누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새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이 신발 김민준 씨 월급으로 산 거죠? 한 달에 860만 원 버는 돈. 당신들 모녀가 다 흥청망청 쓰고 정작 본인은 8만 원으로 살아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오빠가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는 내 남편이고 그의 수입 절반은 내 몫이야. 오늘부터 그의 월급 통장은 내가 관리할 거야. 싫으면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농담한 거야. 월급 통장. 민준이한테 말해서 너한테 주라고 할게. 그녀의 뻔뻔함에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넘어갈 내가 아니지. 그날 밤 민준이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정말로 월급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은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죠. 서연아, 예전엔 내가 미안했어. 월급 통장, 당신이 관리해. 다만, 매달 어머니한테 100만 원씩만 보내드리면 안 될까? 어머니가 생활비 쓰시던 버릇이 있어서. 좋아. 저는 월급 통장을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 손을 거쳐서 보내야 해. 모든 지출은 기록할 거고. 그리고 김민지 씨한테는 이 통장에서 단 한 푼도 나갈 수 없어.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플라스틱 카드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오정숙과 김민지의 계산속이 이걸로 끝날 리 없었죠.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무기가 쥐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깊은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민준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있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재개발 아파트 꼭 받아낼 수 있다고요. 저는 조용히 녹음기 스위치를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죠. 그가 한참을 침대 옆에 서 있다가 제 이불을 살며시 끌어올려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녹음기를 쥔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가 3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신우이에게 용돈 명목으로 들어간 돈만 해도 1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시장 스피커에서 신선한 갈비 한 근에만 5,000원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입원했던 날 흰죽에 김치만 먹어도 잘 산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황급히 돈을 방석 밑에 숨겼죠. 서연아,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네가 월급 통장 가져갔다며? 엄마가 너희 돈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젊어서 돈을 막 쓸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걱정 마세요. 저 돈 막 안 써요. 저는 사온 채소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재개발 아파트 문제 상의해 볼 수 있대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석 밑에 있던 돈이 우수수 떨어졌죠. 정말? 네 엄마가 몇 채 준대. 민지가 결혼해야 하니 우선 한 채는 민지 신혼집으로 주실 수 있대요. 다만 엄마가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직접 서류 처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방에서 신우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진짜야, 새언니? 거짓말 아니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다만 엄마 조건이 하나 있어. 민준 씨랑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이 집은 민지한테 주는 거고 다른 사람이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증명을 해야 한대. 시어머니는 눈알을 굴리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공증사무소는 물론이고 하늘 끝이라도 갈 수 있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기다렸던 말이야. 그날 밤 민준이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이 일을 전하며 제 엄마가 얼마나 사려 깊은지 침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민준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정말 엄마 설득한 거야? 네.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에게 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대신 엄마가 월급 통장 문제부터 깔끔하게 정리해야 안심하시겠대요. 지난 3년간의 내역을 봐야 마음이 놓이신다고.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보고 싶으면 봐. 어차피 다 정당하게 쓴 거니까. 제가 원했던 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가 출근한 틈을 타 은행에서 3년치 거래 내역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30장이 넘는 종이에는 신우이에게 보낸 돈은 생활비로,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가정용으로 찍혀 있었지만 정작 저에게 쓴 돈은 다 합쳐도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닭백숙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서 와서 엄마가 끓인 오골계탕 좀 먹어. 몸보신해야지. 너랑 민준이도 이제 애를 가져야지. 애가 있어야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좋지.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신우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새언니, 나 새집 생기면 오빠한테 차 사달라고 할 거야. 그때 새언니 태우고 드라이브 시켜줄게. 그래, 좋지. 저는 닭고기를 뜯으며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아, 어머니. 엄마가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신대요. 그날 공증사무소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알았다, 알았어.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들 모녀가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복사해온 거래 내역과 녹음기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약속한 수요일, 우리는 공증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데리고 사부인께 드릴 꽃을 사야겠다며 옆 꽃집으로 들어갔죠. 민준과 단둘이 남게 되자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우리 집을 생각해줘서. 저는 그의 손을 빼내며 머리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일단 일부터 처리하죠. 공증인이 서류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저희는 증여 공증하러 왔어요. 우리 서연이 엄마가 재개발 아파트를 우리 민지한테 증여하기로 했거든요. 증여가 아닌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고 핸드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빌려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민지가 결혼해서 자리 잡으면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요. 녹음 파일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제 핸드폰을 빼서 던지려 했지만 공증인에게 저지당했죠. 박서연, 너 나를 속였어.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신우이도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민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었죠? 당신을 속인 건 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저는 복사해온 거래 내역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 좀 봐요. 3년 동안 당신 어머니와 동생한테 쓴 돈이 10억이 넘어요. 저한테는 2천만 원도 안 썼으면서. 김민준, 이게 당신이 말하는 한가족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의 팔에 매달려 울부짖었죠. 민준아, 제 말 믿으면 안 돼. 제가 재개발 아파트 독차지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만.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등지고 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서는데 뒤에서 공증인이 외쳤어요. 손님, 서류 안 가져가세요. 필요 없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든 서류와 녹음기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웃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자마자 제 핸드폰은 불이 났습니다. 김민준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지만 저는 전원을 꺼버리고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퇴근길 회사 로비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저를 기다리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랑 민지는 어딨어? 당신이 어떻게 한 거야? 파출소요. 공공질서 문란으로 조사받고 있겠죠. 박서연,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죠.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신우이와 사기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내 돈 5억을 빼돌려서 사기꾼한테 투자하려고 했어요. 이게 내가 한 짓이에요? 녹음 내용을 들은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석으로 빼냈지만 그 둘이 파출소에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하라고 하세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얼마 후 그 사기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시누이가 건넨 계약금은 돌려받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 식당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발 월급 통장 동결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들이 저를 속이려 한 것은 제 어머니가 꾸민 일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민준, 우리 이혼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마음속엔 어머니와 동생뿐, 저는 없어요. 이제 지쳤어요. 이혼하자는 말을 전하고 며칠 뒤 민준이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었죠. 제게 전화한 그는 울먹이며 잠시 쓰고 돌려놓으려던 돈이었다며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사준 집을 팔아서 갚으라고 하자 그는 그건 동생의 결혼 자금이라며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으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민준이 집을 팔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집에 돌아온 날 햇살은 따스했고 부엌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근 갈비탕 냄새가 풍겼습니다. 제 방에는 아빠가 쓰시던 낡은 책상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의 집이 2억 8천만 원에 팔렸지만 횡령액은 3억 5천이라 7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제게 전화를 걸어 7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물론 그는 정말로 회사에 찾아왔고 저는 동료들 앞에서 그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는 결국 보안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얼마 후 그는 공금 횡령죄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민준의 사촌 형이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시누이는 명품을 사느라 진 카드빚 때문에 은행에 고소당했고 시어머니는 월세를 못 내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민준과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이겨 그가 제게서 빼돌렸던 돈도 모두 돌려받게 되었죠. 법원에서 나오자 얼마 전부터 눈에 띄게 추워진 날씨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가 든 가방을 꽉 쥐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은행 ATM 부스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민준과 시어머니, 그리고 어디서 맞았는지 얼굴에 멍이 든 시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한 뒤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엄마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다 끝났지? 엄마가 양고기 탕 끓여놨다. 어서 와서 먹어.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민준이가 빼돌린 돈 일부가 회수돼서 네가 받아야 할 돈은 다 받게 됐대. 이제 다 끝났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불빛이 따스한 진주 목걸이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의 나쁜 일들은 모두 저 눈송이처럼 녹아 사라질 겁니다. 제 인생은 이제 막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